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첨단과학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워밍업 과정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위계와 단위 환산을 이번 시간에 주로 다룰 텐데, 자, 차근차근 하나씩 보도록 해 볼게요. 자연현상과 물리량을 한번 정의를 해 볼까요? 우리가 지금 단위를 다루어야 되는데, 이 단위는 무엇에 대한 단위인가, 그걸 이제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자연현상이란 얘기겠네요. 여러 원인들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결과, 이렇게 됐네요. 우리가 지금 관측하는 게 자연현상이죠. 우리가 관측하는 것이 자연현상이에요. 사실은 이 자연현상은 무엇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결과를 관측하는 건데, 그럼 이 결과의 원인은 무엇인가 보면, 이 여러 원인들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여기 여러 원인들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물리량, 이렇게 됩니다. 그럼 결국은 자연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물리량들 사이에, 다양한 물리량들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결과로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네요. 자, 물리량, physical quantity, 이렇게. 퀀티티들 사이에 뭐죠? 인터랙션, 상호작용, 인터랙션, 이렇게 됩니다. 이 물리량들 사이의 상호작용 결과로 나타나는 게 바로 우리는 내추럴 피노미나 또는 자연 현상, 이렇게 됩니다. 이 현상이 이제 우리 이해를 하고 싶은 거죠.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해를 하는 게 목적이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우리 자신이 여기 놓여 있고, 우리 자신은 주위와 끊임없이 상호작용합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 오감으로 인식되는 이 모든 것들이 환경인데, 이 환경에서 우리가 관측하는 그 모든 결과들이 뭘로? 바로 우리에게는 자연현상으로 다가온다. 됐습니다. 자, 그럼 이런 자연현상들의 원인은 조금 전에 물리량이라고 그랬죠. physical quantity. 자, 그럼 이 자연현상은 어떻게 이제 드러나느냐? 이 현상들은 여기 한번 보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알고자 하는 물리적 현상은 사실은 이제 종속 변수에 대응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독립 변수는 자연현상의 원인들, 이 각각의 물리량들이 되겠죠. 이 물리량들이 어떤 형식으로 상호작용하는가 하는 걸 바로 우리는 이렇게 함수꼴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함수, 펑션, 이렇게 되죠. 그래서 보통 자연현상들은 뭘로 기술합니까? 바로 수리적 도구죠. 수리적 표현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간결하게 표현하는 거죠. 간결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들은 y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함수, 간단한 함수꼴을 보면 자연현상들을 독립변수 x를 합시다. 이렇게. 그래서 이 x가 어떻게? 어떤 특정 함수에 따라서 이 결과가 달라지죠. 왜냐하면 이 함수 모양에 따라서 y는 ax 플러스 b 이런 형태가 될 수도 있고, 또 y는 ax 제곱 이럴 수도 있고, 그렇죠. 또 y는 ax 3승 마이너스 5 뭐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함수꼴로 주어질 수가 있죠. 또는 y는 뭐 a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5x 또 이렇게도 주어질 수 있습니다. 자연지수 함수적으로. 자, 여러분 이게 수식적 표현으로 보이지만 사실 이게 일상에서의 모든 물리량들이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관계를 나타내는, 다시 말로 함수라고 하는 것은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정의하는 게 바로 함수입니다. 특별한 게 아닙니다. 막 문자와 수식화 되니까 사실은 조금 우리가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데, 사실은 굳이 그렇게 수학이라고 생각하지 않고도 이렇게 일상에서 흔히 우리가 함수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한번 볼게요. 자, 물리량들 사이의 상관관계 또는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바로 자연현상이고, 이 물리량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정의하는 게 우리는 함수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기 한번 볼게요. 일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자연현상들은 하나 이상의 변수들에 의존한다. 이거는 바로 독립변수들이겠죠.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식물을 잘 키우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햇빛도 이렇게 노출을 시켜야 되고 일조량도 필요하고 그랬죠. 또 항상 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식물의 성장은 빛의 세기 또는 빛의 양과
물의 양에 의존한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식물의 성장은 어디에 종속됩니까? 햇빛의 양과 강수량에 종속이 되니까 식물의 성장은 F, 햇빛하고 그 다음에 물, 이렇게 두 개의 함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표현일 뿐입니다. 표현. 그래서 이거는 expression, 표현. 그럼 표현은 뭐예요? language. 언어죠, 언어. 뭐 다른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학적 언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렇게 문자를 쓰면 여러분 기호에는 전부 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의미는 전부 다 뭐예요? 약속이죠. 이 약속들을 잘 나열하시오. 이런 걸 mathematical expression, 수학적 표현 이렇게. mathematical expression 이렇게 하면 수학적 표현 또는 mathematical language 이렇게 하면 수학적 언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을 잘 이해를 하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영어를 잘 하려고 하면 끊임없이 반복을 해야 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수리적 표현도 잘 이해를 하려고 하면 끊임없이 외워야 됩니다. 사실은. 자, 그 다음 또 한번 볼게요. 속력은 거리와 시간에 의존한다. 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또 속력은 영어로 이제 velocity니까 V라는 문자 씁니다. V는 어떤 함수인데 뭡니까? 위치하고 시간의 함수다. 이렇게 쓰면 되네요. 또 전압은 한번 보세요. 전압은 전류와 저항에 의존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또 전압 V는 function of 전류와 저항에 의존한다. 이렇게 함수꼴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힘과 거리에 의존한다. 원의 면적은 원주율과 반지름은 전부 다. 일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하나 이상의 변수들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 의존 관계를 함수로 표현할 수 있고 이 함수는 바로 독립 변수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렇죠? 독립 변수들과 종속 변수들 사이의 관계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 일상의 모든 것들이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 조금 전에도 봤지만 종속 변수 y, dependent variable을 y로 보통 표시를 하고 함수는 f입니다. 어떤 형태, 여러분이 예를 들면 여기 함수는 블랙박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블랙박스. 그래서 여기에 입력단에 무언가 들어갑니다. 입력단에. 이 입력단에 들어가는 게 독립변수 x예요. 여기 independent variable x. 그러면 함수의 모양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 밀가루가 만약에 입력을 합시다. 독립변수. 그럼 여기에 요리 방식에 따라서 레시피에 따라서 라면도 될 수 있고 국수도 될 수 있고 뭐 빵도 될 수 있고 다양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요게 바로 종속변수. 그럼 이 종속변수는 누구에서 결정됩니까? 독립변수에 따라 의존하는데 이 독립변수는 함수꼴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종속변수가 결정됩니다. 이게 함수예요. 뭐 특별한 거 아니죠. 일상에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의 말들을 기호로서 이렇게 간단화시켜서 표현한 것 뿐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면 뭐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종속 변수는 독립 변수의 함수이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y는 fx다. 이거는 일상용어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y is a function of x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y는 x의 함수다.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거 정의죠, 정의. 여러분 정의는 전부 다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잘 이행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 항상 기억을 해야 되죠. 근데 기억이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공부하는데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된다 뭐 이런 것과 같은 의미죠. 자, 그래서 뭐 특별히 어렵다고 할 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물리량들 사이의 관계가 함수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이 물리량들이 다양한 형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뭐 길이 두 개가 곱해주면 제곱미터 면적이 되네요. 길이 곱하기 길이 이렇게 돼. 그 다음에 길이 미터 곱하기 미터 하니까 이거는 최적이 됐네. 그렇죠? 그럼 이거는 뭡니까? 길이에다가 시간을 나누니까 속도가 됐네요. 또는 이게 길이에다가 시간을 나눈 데다가 다시 시간을 나누니까 이건 뭐예요? 요게 속도인데 속도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니까 이거 가속도죠. 이렇게. 단위 시간당 최적 변화, 유량률 또는 단위 면적당 또 요게
단위 시간의 면적 변화 뭐 등등, 다시 말하면 다양한 형태의 물리량들이 이렇게 구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수없이 많습니다. 뭐 평면각도 있고 입체각, 주파수도 있고 힘의 단위, 압력의 단위, 에너지의 단위, 일의 단위, 전기량의 단위, 무수히 많네요. 이 무수히 많은 물리량들을 우리가 일일이 다 취급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간단히 한번 이 물리량들 속에는 한번 보세요. 미터가 있죠, S가 있죠, 킬로그램이 있죠, A가 있죠, 몰이 있죠, CD라고 하는 칸델라, 이 광도, 빛의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또 여러 개 한번 보세요. 여기에 아주 다양한 물리량들인데 이 다양한 물리량들 실제 단위를 쳐다보면 S가 있고, 한번 볼게요. S. 여기 또 킬로그램 미터가 있네요. 킬로그램 미터. 그 다음에 또 킬로그램 미터 S 세크 시간이죠. A가 있네요. 암페어, 전류의 단위. 또 여기 보면 쭉 내려갔다 S 다 적어놨죠. SA, K가 나왔네요. 또 K는 온도, 켈빈, 절대 온도 단위죠. 켈빈. 그 다음에 CD가 있습니다. CD는 칸델라, 좀 전에 이야기했던 빛의 세기. 그 다음에 여기 뭐 없네요. 그럼 결국 무슨 말이에요? 요 놈을 가지고 모든 물리량들을 다 만들 수가 있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요 놈만 알면 되겠습니다. 요 몇몇 아주 대표적인 물리량들 가지고 여기 있는 모든 단위들이 다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특별히 한번 보세요. 평면각, 입체각은 단위가 없어요. 1이라고 해놨네요. 라디안, 스테라디안, 이거는 뭡니까? 이건 단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평면각, 입체각과 같은 이거 각은, 우리가 각을 나타내는 건 이 각은 물리량이 아닙니다. 그래서 단위를 가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많은 물리량들은 전부 다 여기 몇몇 물리량들을 조합해서 콤비네이션, 조합을 해서 모두를 구성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물리량을 다 기억할 필요가 없네요. 요 기본 물리량들만 잘 기억하면 나머지 물리량들은 이놈들로부터 다 조합해서 구성이 가능하니까 요 놈들만 우리가 잘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수없이 많은 물리량들은 전부 다 뭐예요? 몇 개 되지 않는 물리량들로 조합이 다 가능하니까 물리량들은 몇 개로서 다 이 몇 개의 원소들로만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원소 주기율표에 있는 그 원소들로 모든 물질들이 만들어지듯이 여기 있는 몇몇 기본 물리량으로 모든 물리량들이 다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기본 물리량을 가지고 국제표준 단위계라고 하는 유닛 시스템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국제표준 단위계를 SI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네요. 자, 이거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단위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국제표준 단위계는 International System of Unit 이렇게 해서 SI 단위계 이렇게 이야기를, SI 단위계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국제표준 단위계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SI 단위는 1960년에 국제 도량 형국, 도가 바로 도량이 척도의 양이란 뜻이에요. 국제 도량형 총회에서 1960년대에 요 기본 단위 길이라든지 질량이라든지 시간, 전류 요 4개죠. 4개와 온도, 광도 6개. 그래서 총 6개의 기본 단위가 1960년대 국제 도량형 총회에서 일단은 정의가 됩니다. 국제적으로 약속을 한 거죠. 자, 그런데 1971년도에 몰이라는 단위가 하나 더 추가가 됐습니다. 이 몰은 바로 여기에다가 몰이라고 하는 이건 물질의 양을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기본 단위는 총 7개, 요 6개 플러스 몰에서 총 7개를 우리는 기본 물리량의 단위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기본 단위가 몇 개가 있어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이렇게 돼 있네. 그죠?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이제 각도를 나타낸 각이 있는데 각도는 평면각, 그 다음에 입체각 2개로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요 둘은 뭐라고 하느냐면 보조 기본 단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걸 오거질러리 유니트라 해서 AU라고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걸 우리말로는 보조 단위, 오거질러리가 보조란 뜻이에요. 오거질러리 유니트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제 기본 단위와 보조 단위를 이렇게 구분해 놓았냐면, 한번 봅시다. 먼저 보조 단위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평면각 하면 이걸 보통 이제 플랜 앵글인데 보통 앵글이라 하죠. 앵글. 줄여서 앵글 이렇게 보통 이제 플랜인데 평면이니까. 입체각은 보통 솔리드란 말을 붙여요. 솔리드 앵글. 말 그대로 입체각입니다. 자, 그래서 요 2차원 평면에 요렇게 각을 나타낼 때는 요게 입체각이죠. 시타, 보통 시타로, 문자 세타로 표시를 많이 하죠. 세타 또는 시타라고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동차 헤드라이트 같은 게 있죠. 여기 있네요. 이렇게 자동차 헤드라이트 한번 볼까요? 자, 평면각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 자, 입체각은 여러분 자동차 이렇게 헤드라이트가 이렇게 달려오는데 불빛을 이렇게 비추잖아요. 그렇죠. 이 헤드라이트의 불빛이 꼭 무슨 이런 모양이죠. 이런 모양. 여러분 아이스크림 콘 있죠. 콘 형태. 그래서 이 콘을 보면 이렇게 채즈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콘이 가져온 이 각을 우리는 입체각에서 보통 오메가로, 그리스 문자 오메가로 표시를 많이 합니다. 요 콘이 가지고 있는 각, 여기 표시했죠. 요 콘이 가지고 있는 각이 입체각 됐습니까? 입체각. 자, 그래서 솔리드 앵글, 입체각과 평면각, 2차원 평면에서의 요 각은 세타. 이걸 평면각. 그래서 각은 두 가지로 정의되는데, 여러분 요 평면각은 어떻게 정의됩니까? 반지름, 호의 길이, 각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S는 R 세타니까 세타는 반지름분의 원주의 길이의 비죠. 그럼 이거 두 개는 뭐예요? 원주도 길이고 반지름도 길이죠. 둘 다 길이니까 이 비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길이 비니까 예를 들어서 단위가 미터라 합시다. 미터면 길이 비니까 딱 단위가 없죠. 그래서 각도는 단위를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그런데 보통 이 평면각을 뭘로 나타냅니까? 몇 도 하죠. 예를 들어서 50도, 30도 또는 90도. 또 90도를 어떻게 또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2분의 파이 라디안. 그래서 평면각은 디그리라고 하는 도도 사용할 수도 있고 라디안이라고 하는 단위를 씁니다. 여기 보세요. 평면각은 라디안, 도. 그래서 줄여서 라디안, 디그리, 도.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런데 좀 전에 봤죠? 이 시타는 길이의 비기 때문에 비죠, 비. 비니까 단위를 안 가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라디안이라든지 또는 도라고 하는 단위를 쓰니까 단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위처럼 이렇게 사용하는 거 편리하죠. 그래서 단위가 없지만 단위를 가진 물리량처럼 사용합시다 해서 이런 단위를 보조 단위라고 합니다. 자, 입체각은 뭐냐면 요 구의 표면적 됐어요. 반지름요 R 있죠. R 전체에 대한 구의 표면적. 그래서 반지름의 제곱분의 면적의 비입니다. 반지름 제곱에 대한 면적.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정의가 잘 돼 있네요. 자, 그래서 평면각은 우리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반지름에 대한 원주의 비. 그렇죠. 길이의 비죠. 자, 그런데 입체각은 반지름의 제곱 면적이 되겠죠. 특정 면적. 전체에 대한 일부겠죠. 전체 면적. 요 비가 바로 입체각, 요 입체각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2차원 평면각의 전체 앵글은 얼마입니까? 반지름 R분의 원주가 2파이 R이니까 이렇게 캔슬하면 2파이죠. 그래서 360도가 됩니다. 그렇죠. 2파이는 360도니까. 그 다음에 9 전체의 입체각은 바로 전체 반지름분의 9의 표면적이 4파이 R 제곱이니까 4파이 이렇게 됩니다. 자, 평면각의 전체각은 2파이지만 입체각의 전체각은 4파이. 그래서 입체각의 단위는 면적분의 전체 표면적이니까 이걸 뭐라고 이름 부르냐면 입체니까 스테레오 라디안에서 SR.
스테라디안 이렇게 해서 단위처럼 부릅니다. 이렇게 스테라디안. 자, 그러나 평면각과 입체각은 평면각은 길이의 비죠. 길이의 비. 입체각은 면적의 비입니다. 그래서 둘 다 비니까 평면각과 입체각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죠. 단위를 가지지 않지만 이렇게 마치 단위처럼 사용하면 편리하니까 단위를 가진 물질이 아닌 것처럼 사용합시다 해서 이 두 개를 보조 단위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실제 물리량에는 길이, 대표적인 거, 질량, 시간, 전류, 연력 각적 온도, 그 다음에 물질의 양, 광도 해서 총 7개의 기본 단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 7개의 기본 단위와 보조 단위를 이용하면 모든 물리량을 다 만들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물리량을 전부 다 구성할 수가 있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길이의 단위는 미터, 자, 봅니다. 길이의 단위는 미터, 그 다음에 킬로그램,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또 요거보다 스케일이 작은 단위도 있죠. 미터 대신에 센티미터가 쓸 수도 있고, 킬로그램 대신에 그램을 쓸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 시간 단위는 세컨드의 세커, 초, 전류의 단위 암페어, 그 다음에 온도의 단위 절대온도 켈빈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물질의 양은 몰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빛의 세기는 칸델라, 광도, 칸델라 이렇게 해서 총 7개. 그래서 7개의 기본 단위와 2개의 보조 단위, 다시 말해 총 9개로 구성된 게 바로 국제 표준 단위계로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단위들은 어떻게 정의하느냐 보면 빛은 그러면 이제 이 단위니까 1m, 1A는 무엇인지 정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이제 국제적으로 공인된 거기 때문에 다 똑같이 미국에서 1m, 한국에서 1m, 영국에서 1m 다 똑같이 정의를 해야지 서로 거래하거나 무역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1m란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됐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 가지고 빛이 여러분 빛은 1초 동안에 30만 킬로 갑니다. 요게 약 30만이죠. 29만 9천이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빛의 속도는 초속 30만 킬로미터를 달려갑니다. 1초에. 그럼 결국은 30만 분의 1 하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입니다. 그렇죠. 거리. 그래서 시간분의 1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빛의 1초에 30만 킬로를 가니까 그렇죠. 30만 분의 1초 동안에 간 거리가 바로 그게 1m가 되겠죠. 그래서 빛이 30만 분의 1초 동안 이동한 거리 이렇게 하면 이제 왜냐하면 빛의 속도는 상수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1m도 이제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상수로서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1A는 여러분 도선이 이렇게 있는데 전선이 요 둘 사이 거리가 1m입니다. 1m. 그 다음에 요 전선의 길이를 1m로 했을 때 요 단위 길이당 1m 단위 길이당 1m 사이에 전류가 흘렀을 때 요 둘 사이에 작용한 힘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성 뉴턴 정도의 힘이 작용할 때 그때 이 도선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는 1A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뭐 세세하게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단위 물리량들은 이렇게 정의를 하네요 하는 정도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1초는 또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면 세슘 133 세슘 원자에서 방출되는 빛이 있습니다. 특정 준위에. 그럼 여기 세슘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이렇게 여기 궤도도 여기 궤도가 있겠죠. 그래서 특정 궤도 2개 높은 궤도에서 낮은 궤도로 전자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빛이 방출됩니다. 이 특정 궤도에서 방출되는 빛은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막 진동을 하니까 진동수가 있겠죠. 또는 주기도 있고 이 진동수를 가진 빛의 주기가 이거 횟수만큼 약 9 곱하기 10의 구성번 진동할 때 걸리는 시간을 우리는 1초로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이 원자시계로 이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1초도 이제 역시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자, 1kg은 어떤 양이니까 이렇게 국제 킬로그램 원기가 있습니다.
백금 이리듐 합금으로 이렇게 만든 요 속에 들어있죠. 요 놈을 우리 1kg이라고 하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전 세계 각 나라마다 똑같은 걸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저울을 만들 때 기본 무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요 킬로그램 원기를 기준으로 해서 저울을 이제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무게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면 국제적으로 분쟁이 일어나면 국제 도량 형국에 가거나 예를 들어서 뭐 볼트를 하나 이렇게 제조를 부탁을 했는데 이 볼트 하나의 무게가 질량 1g이에요. 그런데 제조사에서 1.2g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1.2g짜리 볼트를 뭐 수천 개, 수만 개를 이용해서 어떤 거대한 물체를 만들었다. 뭐 선박을 만들거나 했을 때 그러면 무게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럼 이 경우에 의뢰한 사람과 그 다음에 실제 제조사 사이에서 분쟁이 이제 일어나면 누구의 척도가 맞는지 이제 따져봐야 되겠죠. 그런 경우에 이제 국제 도량 형국에 가거나 각국에 이제 이런 척도를 정의하는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표준과학연구소가 있어요. 국내 분쟁은 한국표준과학연구소에 가서 척도를 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될 테고 국제 분쟁은 국제 도량 형국에 있는 척도를 가지고 이렇게 비교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질량 원기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1몰이라고 하는 물질의 양은 우리가 원자 개수를 셀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몰이라고 하는 양은 피펫 같은 걸로 액체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이렇게 스포이드 같은 걸 얻을 수가 있으니까 1몰의 개수를 이렇게 해놨어요. 부피. 자, 이렇게. 약 6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입자의 양을 우리는 뭐라고 정의했느냐 하면 바로 1몰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1몰은 여기 한번 보세요. 1몰 속에 들어있는 기체 원자 분자의 수는 6 곱하기 약 6 곱하기 10의 23승계다. 어디에? 단위 몰당. 이걸 여러분 뭐라 그래요? 아보가드로 수다 했어요. 이렇게. 아보가드로 넘버라고 하죠. 아보가드로 수.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물을 1몰에 물을 만들고 싶다. 이렇게. 그럼 이게 6 곱하기 10의 23승에 일일이 세어가지고 이렇게 결합을 시켜야 되니 그럴 수가 없죠. 원자 보이지도 않으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2몰의 수소 더하기 1몰의 산소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스포이드 같은 걸로 수소 2몰 드러내고 산소 1몰 드러내서 이렇게 혼합을 시키면 바로 1몰의 물을 이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편리한 단위죠. 이 몰이라고 하는 단위는. 자, 온도도 이렇게 절대온도 켈빈이죠. 여러분 절대온도는 여기 보세요. 절대온도와 우리 섭씨온도 사이 관계는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이 소수점 요거는 좀 무시하고 약 273도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27도예요. 지금 실온이 27도시면 절대온도는 몇 도예요? 27도 더하기 273이니까 300K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0K는 어떻게 된 거예요? 0K는 몇 도씨인가? X도씨 플러스 273이니까 그래서 X도씨죠. 0K는 바로 0 빼기 273이니까 영하 273도씨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0K는 영하 273도 이렇게. 절대 온도는 어떻게 정의하느냐면 절대 온도는 뭐 나중에 우리 온도 이런 게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 뭐 하도록 하죠. 여기서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절대 온도는 물의 삼중점을 중심으로 해서 단위 온도당 기체 분자나 원재 최적이 273분의 1씩 변하도록 해서 이렇게 외삽을 시켜서 절대 0도 포인트까지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절대 0도가 되면 거의 최적이 제로가 되는 경우죠. 자, 이렇게 해서 단위 물리량을 이렇게 정의를 해서 국제적으로 이렇게 약속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몇몇 유도 단위가 있는데 조금 전에 이런 기본 단위를 이용해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힘의 단위가 있는데 요 몇 개만 볼게요. 뉴턴이라고 하는 건 조금 전에 없었죠. 그래서 뉴턴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예요. 그래서 요 놈은 단위를 한번 써볼게요.
질량은 아까 킬로그램이죠. 그 다음에 가속도는 아까 여러분 시간분에 그리는 여기 속도고, 가속도는 속도가 다시 시간에 따라 변하는 거니까 세컨 제곱이죠. 시간의 제곱. 그래서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 제곱. 요걸 줄여서 뭐라고 하느냐면 뉴턴 이렇게 합니다. 힘의 단위. 맞죠? 그래서 힘의 단위도 역시 뭐가 돼 있어요? 기본 단위들의 조합으로 이렇게 힘도 표현할 수가 있다. 에너지도 마찬가지예요. 에너지도 여러분 한번 볼게요. 줄이라고 해놨죠. 여러분 에너지와 일은 사실은 같은 단위를 쓰는데, 에너지는 힘 곱하기 이동 거리예요. 자, 그럼 조금 전에 우리 다 힘은 뉴턴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동 거리는 미터니까 미터. 그래서 뉴턴 미터를 줄여서 줄 이렇게 합니다. 한번 다 써볼까요? 뉴턴은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 제곱이고, 여기에 곱하기 미터가 하나 되어 있으니까 킬로그램 미터 제곱 세컨 제곱.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줄과 같습니다. 그럼 결국 에너지도 뭘로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질량, 길이, 시간을 조합하면 이렇게 에너지도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위를 기본 단위로부터 구성할 수 있다. 그래서 유도 단위라 그럽니다. 유도 단위.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한번 또 보면 뭐 BSI 단위가 있는데, 여기 여러분 이게 다인이라고, 요거 다인이라고 읽습니다. 힘의 단위.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질량은 킬로그램, 길이는 미터, 시간은 세컨죠. 이걸 우리는 MKS 단위계라 합니다. 자, 이거 거꾸로 해볼까요? 미터, 길이, 질량, 시간 이렇게 하면 MKS 있죠. 그런데 길이를 좀 스케일이 작은 센티미터를 쓰고, 질량도 요 킬로그램에 좀 작은 단위를 쓸 수가 있을 때니까, 시간은 똑같이 세컨. 이런 단위계를 CGS 단위계, 여기 CGS가 이렇게 있죠. 그럼 MKS를 CGS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바꾸면 MKS 단위로 힘의 단위는 뉴턴인데, CGS 단위로 힘의 단위는 다인이라고 읽습니다. 한번 써볼게요. 우리 좀 이따가 단위 환산해서 뉴턴, 다인. 여기도 한번 보세요. MKS 단위로는 줄인데 CGS 단위로는 에르그입니다. 그런데 MKS 단위를 CGS 단위로 바꾸니까 이렇게 여기에 이만큼 차이가 나네. 그렇죠? 요게 바로 단위 환산 인자랍니다. 그래서 1뉴턴이라고 하는 MKS 단위를 다인이라고 하는 CGS 단위로 바꾸면 요거는 10만 다인하고 같아져. 이거는 꼭 뭐하고 같으냐면 1m를 센티미터로 고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100cm니까 10의 2성 센티미터 같죠. 요렇게. 요런 걸 우리 단위 환산해서 한번 해볼게요. 역시 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칼로리라고 하는 단위가 있네요. 이게 열량의 단위인데, 보통 1칼로리는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면, 물 1g의 온도를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칼로리라고 하는 건 아까 기본 단위 없었죠. 그래서 이 칼로리는 바로 줄과 이렇게 같이 환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1칼로리는 4.2줄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칼로리라고 굳이 정의할 필요 없이 줄을 사용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자주 사용하는 또 유도 단위가 일렉트론 볼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건 일렉트론 볼트는 바로 전기 에너지를 이제 정의할 때 사용하는 에너지인데, 여기 보면 전자 한 개가 진공 중에서 1V의 전이차로 가속될 때 얻는 에너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이걸 좀 지우고, 자, 일렉트론 볼트는 뭐 이런 거예요. 1 일렉트론 볼트라고 하는 에너지는 단위죠. 이거는 전자 한 개를 1V로 가속했을 때 얻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게 전기량이니까 전기량의 단위는 쿨롱이죠. 쿨롱. 전압의 단위는 내나볼트니까, 그래서 이거는 1 쿨롱 볼트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요거 1 쿨롱 볼트, 이게 바로 뭐냐면 줄이에요. 줄. 자, 그래서 이제 이걸 한번 쓰고, 그러면 이제 1 쿨롱 볼트는 뭐하고 같으냐 하면 볼게요. 1 쿨롱은 전기량인데, 전자 한 개가 가지고 있는 전기량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쿨롱이에요. 그럼 여기 이제 전자 한 개니까, 그렇죠? 아, 이건 이렇게, 여기 그냥 쿨롱이라 쓰면 안 되네. 그렇죠? 요런 걸 다시 이렇게 써볼게요.
전자 한 개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쿨롱이고 곱하기 1V로 가속된다 그랬으니까 1V. 조금 전에 여기 뭐라고 적었습니까? 쿨롱 볼트라 적었죠. 그런데 쿨롱 볼트는 주라고 갔다가 그랬죠. 요거하고 같지는 않지만 쿨롱 볼트가 주의라 그래서 볼게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쿨롱 볼트 단위가 나왔네요. 그럼 이놈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줄과 같다. 이렇게. 그럼 1 일렉트론 볼트는 역시 줄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또 BSI 단위나 이런 또 유도 단위는 역시 뭡니까? 기본 단위. 줄은 아까 기본 단위로 다 표현이 가능하니까 모든 물리량들은 전부 다 기본 단위로 다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1 일렉트론 볼트.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전자 한 개를, 전자는 음전기를 띄고 있죠. 요 양단에 전압을 이렇게 걸어줍니다. 근데 이 전압이 100V예요. 이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100V로 걸어줬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여기 마이너스니까 밀어내죠. 또 마이너스 플러스는 끌어당기는 게 이렇게 달려가겠죠. 그래서 100V로 가속이 되죠. 전자 하나가. 그럼 어떻게 적어야 되겠어요? 전자 한 개가 100V로 가속이 되는 게 이건 어떻게 적었습니까? 100 일렉트론 볼트. 이게 바로 전자의 에너지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일렉트론 볼트는 이 줄과 같으니까 결국 줄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100 일렉트론 볼트는 100 곱하기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쿨롱이니까 여기 두 개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17성이죠. 1.6 곱하기 10의 여기 볼트 10의 마이너스 17성 줄과 같다. 이렇게 환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에너지 질량 등가 원리가 이거는 뭐냐면 아인슈타인의 이 특수 상대성 이론이 나오는 결과식이죠. 질량이 곧 에너지와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핵융합이라든지 핵분열 이런 걸 공부를 했었죠. 이때 방출되는 에너지가 바로 이 식. E는 mc 제곱이라는 이런 에너지 질량이 같다는 원리. 이게 바로 에너지 질량 등가 원리예요. 이 식에 따라서 핵의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핵폭탄이라든지 또는 핵의 에너지는 전부 다 이런 일반 상대성 이론의 특수 상대성 이론,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특수 상대성 이론의 결과로 응용한 분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위계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이런 조금 전에 우리 여기 10에 좀 전에 이런 게 있었죠. 1m는 10의 2성 cm다. 우리 전에 나노도 공부했었죠. 10의 마이너스 9성 미터는 1 나노미터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다 표현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간결하게 쓰는 게 좋겠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9성을 나노로 정의해 놓으면 이렇게 접두어로서 이렇게 10의 지수들을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하느냐, 바로 이런 접두어. 그래서 물리량을 효율적으로 표기하기 위한 접두어로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0의 12성은 테라라 그러고 10의 9성 기가, 또 10의 마이너스 9성은 나노라 그랬죠. 10의 마이너스 6성은 100만 분의 1은 또 마이크로. 여러분 아까 10의 2성은 뭐예요? 여기 헥토 이렇게 합니다. 헥토. 그 다음 10의 3성 킬로미터. 킬로바이트도 쓰죠. 여러분 킬로바이트. 그 다음에 10은 데카. 10이니까. 대신에 10의 마이너스 1성, 센티는 10의 마이너스 1성, 센티미터 이렇게 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접두어를 써서 물리량들을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또 하나는 여기는 없지만 요즘 여러분 펨토까지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피코 펨토. 10의 마이너스 15성 스케일까지 우리가 이제 세계를 우리 세계에서 이제 취급할 수 있는 스케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테라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자, 근데 여기 이제 10의 마이너스 10성에 해당하는 또 이제
접두라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뭐 접두라고 해도 되겠네요. 10의 마이너스 10성 미터를 1 옹스트롱 또는 옹스트롱 이렇게 부릅니다. 됐어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100나노미터는 어떻게 고칠 수 있어요? 100나노미터를 옹스트롱 고치면 이게 10의 마이너스 10성이 돼야 되니까 이걸 이렇게 100나노 마찬가지인데 해볼게요. 5000 나노미터다. 자, 그럼 이거는 5000 곱하기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성. 이거 곱하고 두 개 나눠주고 곱해주고 하면 연산하는 거 안 곱해준 거와 똑같죠. 나노미터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요 놈은 5000에다가 10을 곱하면 5만이 되죠. 5만 곱하기 여기 10의 마이너스 1성에 요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성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10의 마이너스 10성 미터 이렇게 되네. 그럼 요걸 뭐라 그랬어요? 옹스트롱 또는 옹스트롱이라 한다 그랬으니까 5만 옹스트롱과 같다. 이렇게 환산할 수 있습니다. 이 옹스트롱은 빛의 파장, 빛을 다룰 때 또는 광원, 레이저를 다룰 때 이런 파장 정도 스케일에서 우리가 다루니까 옹스트롱이라는 단어를 잘 기억을 하면 좋겠네요. 자, 이제 단위 환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위 환산은 여기 한번 볼게요. 하나의 방정식에 나타난 동일한 물리량들은 언제나 같은 체계로 표현해야 된다. 여러분 보세요. 3 더하기 5는 8인데 이게 정말 8일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 길이를 나타내면 3m, 3cm 이건 8이 안 되죠. 그래서 3m, 5m 이렇게 꼭 단위를 환산해야지 연산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동일한 단위로 체제를 이렇게 변화시켜야 됩니다. 동일한 단위 체계로. 자, 과학적인 양들 나타낼 때 숫자와 함께 반드시 단위를 그래서 이런 혼동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꼭 3m라고 이렇게 단위를 반드시 이렇게 붙여줘야지 정확하게 연산이 가능합니다. 8m 이렇게. 자, 그 다음에 MKS, CGS 좀 전에 이야기를 했었죠. 이 단위도 MKS로 되어 있으면 다 MKS로 바꿔야 되고 만약에 CGS로 바꾸려면 CGS 다 바꿔야 되죠. 예를 들어서 3m, 5는 cm로 되어 있는데 3은 미터로 되어 있어.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0.03cm로 고쳐야 되죠. 이렇게. 그게 아니고 3m는 10에 300cm 이렇게 고쳐야 되죠. 이렇게. 더하기 5cm. 그래서 305cm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CGS 단위를 환산하든 MK 단위를 환산을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위를 하나의 체계로 이렇게 변화시켜서 필요한 게 바로 단위 환산 과정인데 이 단위 환산 과정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단위 환산 인자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1m는 뭐하고 같아요? 요거는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100cm하고 같죠. 그럼 이건 이렇게 쓸 수 있죠. 1m는 100cm. 이거도 이거는 1이죠. 같으니까. 또는 1m는 100cm. 이것도 같아. 이것도 비니까 1이죠.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단위 환산인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숫자에다가 1을 곱해주든 나누든 관계없죠. 자, 그래서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게 분을 초로 환산하는데 1분은 60초입니까? 이렇게 됐네요. 자,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1분은 60초랑 알고 있죠. 그러면 단위 환산인자가 요겁니다. 1분은 60초죠. 또는 1분은 이 분모 분자에 필요 없이 관계없이 우리가 어떤 단위로 변환시킬 거냐에 따라서 둘 중에 여러분이 선택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초로 바꾸고 싶으면 자 보세요. 1미니트죠. 분이죠. 곱하기 단위 환산인자 곱해서 결과가 뭐가 돼야 되느냐면 세크 초가 돼야 돼요. 단위가. 그럼 여러분 초가 되려고 하면 여기 미니트가 있으니까 분모에 미니트가 들어서 이놈을 캔슬 시켜야 되죠. 미니트. 분자에 세크가 들어가야 되죠. 그럼 여기 찾아보세요. 어느 걸 쓰면 되겠어요? 분자에 세크가 있고 분모 미니트는 요 단위 환산인자를 쓰면 되죠. 그러면 60세크 1분 이렇게.
그럼 요게 미니트 캔슬된 바로 60세크 이렇게 됩니다. 3분도 이렇게 할 수 있죠. 3분. 그래서 여기 얘가 있죠.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이제 3분도 이렇게 단위 환산을 이제 이렇게 했네요. 여기 이렇게 쓴 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3분은 3미니트 곱하기 초로 환산하니까 조금 전에 단위 환산인자를 이걸 써야 되죠. 그래서 역시 1미니트 60세컨드. 그렇죠. 그래서 미니트 캔슬 되죠. 그러면 368이니까 180세컨드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20초를 분으로 환산하시오. 이 미니트죠.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암산으로 금방 되죠. 자주 사용하는 단위니까. 그러나 이제 만약 복잡한 경우에는 반드시 단위 환산 인자를 사용해서 이렇게 단위를 환산하면 되겠습니다. 세크 초를 여러분 이 S가 세크죠. 세크하고 똑같습니다. 자, 120초를 뭘로 바꾸어야 됩니까? 분으로 바꾸어야 되니까 미니트로 바꾸어야 되니까 여기 이거는 절차니까 여러분 절차는 이렇게 기억을 해서 모방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똑같이 따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자기화 되는 거죠. 자, 120세크 곱하기 단위 환산 인자를 한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죠? 결과가 초가 나와야 되죠. 그럼 여기에 미니트 분이 나와야 되니까 분자에 미니 들어가야 되죠. 요 세크가 사라져야 되니까 분자에 세크. 그럼 요 단위 환산은 이거죠. 그래서 분모에 60이 들어가고 분자에 1이 들어가니까 세크 캔슬하면 어떻게 됩니까? 0, 0, 6, 2. 그럼 2가 남네요. 그래서 단위가 미니트가 남아있네요. 그래서 2분. 이렇게 단위 환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앞에서 봤던 것도 한번 볼게요. 힘의 단위가 있었죠. 예를 들어서 1뉴턴은 MKS 단위인데 이놈을 다인이라고 하는 CGS 단위로 고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해볼게요. 아까 여러분 1뉴턴은 1kg 미터 퍼 세컨 제곱이었어요. 그럼 이놈을 전부 다 이제 환산을 해야 되니까 킬로그램 있죠. 2kg. 1kg 뭐하고 같아요? 1000g하고 같죠. 그럼 10의 3성 g하고 같으니까 이놈은 10의 3성 g 곱하기 1m는 뭐하고 같아요? 100cm하고 같죠. 10의 2성 cm. 그래서 10의 2성 cm. 초는 초 똑같죠. 세컨 제곱. 그래서 이거 보면 10의 5성 g cm per 세컨 제곱. 이걸 아까 뭐라 한다 그랬어요? 다인이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1뉴턴은 10의 5성 다인이다. 자, 요렇게. 줄도 마찬가지입니다. 줄도. 아까 줄은 에르그라 그랬죠. 1줄은 몇 에르그와 같습니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까 1줄은 1뉴턴 메터니까 이거 뉴턴 미터니까 1뉴턴은 조금 전에 10의 5성 다인이죠. 그래서 10의 5성 다인 곱하기 1m는 100cm니까 10의 2성 cm. 그럼 이거는 5성하고 2성이니까 10의 7성이죠. 10의 7성 다인 cm. 이 다인 cm를 줄여서 뭐라고 하느냐면 에르그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단위를 MKS 단위에서 CGS 단위를 이렇게 고칠 수가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하루는 몇 시간입니까? 이렇게 할 수 있죠. 또는 자, 해볼까요? 원데이는 몇 시간입니까? 이렇게. 그럼 여러분 하루와 시간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한번 볼까요? 하루는 24시간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원데이는 24hour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단위 환산인자는 원데이는 24hour. 몇 초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뭐든지. 자, 그래서 결과가 뭐가 돼야 됩니까? hour로 돼야 되니까 one day 곱하기 단위 환산인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분모에 day가 가야 되네요.
사라져야 되니까 분자의 hour. 그럼 요 환산인자는 1day 24hour 이렇게 되죠. 그래서 day 캔슬되면 24시간. 또 24시간은 몇 분입니까? 이렇게 고칠 수가 있죠. 그래서 24hour 곱하기 몇 분입니까? 이제 분으로 나타내야 되니까 결과가 이제 미니트 분이 돼야 돼요. 그러면 분과 시간 사이에 환산인자가 있죠. 1시간은 몇 분이에요? 1시간은 60분이죠. 자, 그러면 H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 분모에 H가 들어가고 분자에 미니트가 와야 되네요. 여기 미니트가 와야 되니까 미니트. 그러면 1hour 60미니트. 그래서 hour 캔슬되면 24 곱하기 60미니트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루를 분으로 나타낸 단위 환산이죠. 자, 이렇게 해서 단위 환산을 통해서 같은 단위 체계로 이렇게 표현을 변환시킬 수가 있다. 자, 이제 측정. 이제 물리량들을 측정했을 때 정밀도와 정확도 개념을 잠시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accuracy라고 하는 정확도, 이건 한번 보세요. 우리가 측정하고자 할 때 그 이제 비교값이 있겠죠. 그게 바로 표준값이나 참값이라고 하는데, 또는 평균값으로도 참값을 대신해서 우리가 이제 그 표준치로 삼을 수가 있는데, 측정값이 표준값이나 참값이 얼마나 가까운지를 나타내는 용어가 바로 정확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요 놈은 이게 표적, 여기 정중앙이 표적, 정중앙이 우리가 이제 측정값이라 합시다. 참값. 그런데 이 값들이 전부 다 참값에서 많이 벗어났죠. 이런 경우 우리는 정확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낮은 정확도 이렇게 해놨네요. 자, 그 다음에 정밀도라고, 프레시전이라고 하는 정밀도는 측정값들이 아주 근소한 차이를 보일 때 사용하는 용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거는 뭐냐면 참값이나 평균값 또는 표준값과 관계없이 측정값 자체들 사이의 관계로부터 정의되는 용어가 바로 정밀도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측정을 했는데 그 값들이 거의 근처에, 예를 들어서 이게 자가 30cm 자가 있어요. 여러분이 측정을 했는데 28cm로 측정이 계속돼요. 하나는 28cm, 28.1, 뭐 27.9. 그래서 측정 값들은 크게 편차가 없죠. 이런 경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정밀도는 높다라고 합니다. 측정 값들 사이의 편차가 적을 때. 그래서 측정 값, 이거는 뭐가 잘못됐겠어요? 애초에 사용하는 자가 잘못됐거나 기준점, 다시 말하면 0점 조정이 애초부터 스케일 조정이 잘못된 거죠. 이거 측정한 값을 요만큼만 평행이동만 시키면 정확한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거는 측정 장치의 조정,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여러분 총 같은 경우는 0점 조정이 하는 게 있어요. 총에 이렇게 여러분 이게 가늠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총을 여러분 쏘을 때 이렇게 요 가늠자를 눈을 맞춰서 이놈을 표적과 일치시켜서,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표적과 일치시켜서 이렇게 방아쇠를 당기죠. 그런데 애초에 이 가늠자가 삐뚤어져 있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나무와 일치시키더라도 총은 어떻게 됩니까? 나무로 가지 않죠. 그래서 몇 번을 이렇게 예비 사격을 해서 벗어난 정도를 이렇게 가늠자를 조정해서 중앙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렇게 시프트를 시킨 다음에 사용을 하면 제대로 이제 이렇게 방아쇠를 당겨서 사용을 하면 표적의 명중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확도는 참값과 비교했을 때 참값이 얼마나 가까운가를 나타내는 용어고, 정밀도는 측정값들 사이, 측정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용어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요 놈은 어떻게 됩니까? 요 표적 정중앙에 정확한 값으로 측정이 잘 됐죠. 그래서 이 경우는 정확도도 높고, 일단은 그 다음 측정한 값들이 거의 근사치로 가까이 편차가 적죠. 그래서 정밀도도 높다라고 하고, 참값으로부터 막 흩어져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정확도는 낮고, 또 한 번 측정한 값들 사이 편차가 크니까 정밀도도 낮다. 이렇게. 자, 이 경우는 참값으로부터 많이 벗어나서니까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그렇죠. 그래서 낮은 정확도, 그런데 측정 값들 사이 편차는 적으니까 측정은 제대로 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높은 정밀도 이렇게. 여기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 여러분 전압기가 있는데 이렇게 지침이 있죠. 지침이. 그래서 0을 가리키고 1, 2, 3 이렇게 되는데,
만약 여러분이 3V를 측정했는데 애초에 지침이 아주 미세하게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이게 기계니까 지침이 예를 들어서 요만큼 이렇게 여기 0에서 조금 벗어나 있어요. 그러면 3V 되면 3V를 측정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초에 여기 벗어나 있는 만큼 여기 3에서 벗어난 만큼 지침이 움직이겠죠. 그래서 측정할 때마다 참값과 언제나 요만큼 편차를 보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애초부터 바늘이 0점 조정이 안 돼 있다. 그래서 항상 계측기를 사용할 때는 0점 조정을 해야 됩니다. 또는 0점으로 보정을 한 다음에 사용을 해야 정확도도 높일 수 있고, 정확도를 높일 수가 있다. 이 경우는 사실은 이제 정밀도는 정밀도는 높은데, 정밀도는 높다고 할 수 있지만 정확도가 이제 떨어지는 거죠. 바로 0점 보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림을 가지고 정확도와 정밀도를 아주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측정한 결과를 이렇게 이제 나타낼 때는 항상 오차, 상대 오차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간단히. 그래서 참값을 여러분이 L이라고 할 때, 또는 기준값 또는 표준값 L이라고 할 때 오차의 크기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면 측정값 빼기 참값의 절대치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오차의 크기를 참값으로 이렇게 나눈 요 L분의 델타 L을 우리는 상대적 불확정도 이렇게 relative uncertainty 이렇게 합니다. 또는 relative error, 상대 오차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상대 오차를 퍼센트로 나타낼 때는 요 상대적 불확정도에다 곱하기 100을 하면 이렇게 퍼센트로. 예를 들어 참값에서 얼마나 벗어났습니까? 이게 있죠. 참값이 24.2인데 오차의 크기가 0.5라면 이 0.5는 어떻게 된 거예요? 측정값 빼기 참값이죠. 자, 요 두 개의 차로 이렇게 오차의 크기가 정의되니까 이렇게 이제 상대 오차는 0.027이고 이걸 퍼센트로 나타내면 곱하기 100을 했기 때문에 2.07% 뭐 이렇게. 그래서 보통 여러분이 리포트 같은데 할 때 보고값으로 보통 상대 오차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보고서에 제출할 때 사실은 이 상대 오차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표준 편차도 사용하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라고 하는 표준 편차도 사용하는데 뭐 그거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서는 요 상대 오차까지만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도 이렇게 마치도록 할 텐데, 이번 시간은 사실 이제 첨단과학의 세계로 들어서기 위한 워밍업 과정. 자, 이 정도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이제 첨단과학에서 우리가 배우는 여러 가지 원리나 법칙들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